정치마스터, 오늘은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이준석 전 통합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여당에 약간 불편한 얘기니까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사정은 차치하고요. 차치하고 정서적으로는 가장 국민들의 비난을 촉발시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맞죠? 네, 내놨다고 지금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문제가 된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는 오래전에 활동하시면서 살았던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되고 청주에 아파트 한 채 더 있었던 거고요. 말씀대로 중국 대사로 가 있고 지금 비서실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을 먼저 팔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강남을 비롯한 이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는 걱정,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이제 주택을 보유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보면 어쨌든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도 그 부분에 배려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반포 아파트도 매각하겠다라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 그대로 정세균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고요. 청와대나 정치권이 1인 1주택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에 대해서 좀 실천해야 되는 것,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리고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채호 보시기에는 팔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과정은? 노영민 실장의 매각 자체는 이건 부동산 대책이 아닙니다. 이건 노영민 실장과 청와대가 정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부담을 갖지 않기 위한 어떤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다만 이제 이 과정 중에서 사실 만약에 청와대 정책 위반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여당 의원이나 여당 쪽 관계자들이 어떤 정책에 반응해가지고 먼저 팔았다 그러면 저 사람들도 정책에 대해서 실효가 있을 거라 생각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시장이 같이 반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누가 봐도 욕먹을까 봐 판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적인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까 정세균 총리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런 수요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정세균 총리께서 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내시는데 좀 더 주력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이런 거죠. 지금 예를 들어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돈이 갈 곳이 없어서 부동산으로 간다. 이런 인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지난 한 달 동안에 여당과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메시지 혼선을 주는 게 뭐냐면은 주식에 대해서는 또 양도세 물리겠대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가라는 취지로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럼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보면은? 주식도 규제하고 부동산도 규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거 뭐 부동산 정책이야 당연히 국토부에서 관장하고 주식 정책이야 이제 사실 재경부나 이런 쪽에 관장할 텐데 구체적으로는 좀 이따 다시 여쭤보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 실장이 살집에서 살았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억울합니까? 노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난의 소지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생활의 터전이 두 곳에 걸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꼭 유명 정치인이나 이런 청와대 관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라든지. 이거는 팔 필요 없다는 생각이시죠, 원래는? 원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가장 문제였던 거는 다주택자를 어쨌든 투기 세력으로 보고 그것이 지금 부동산 사태의 원인이라고 진단한 첫 번째 진단이 여당 측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논리대로 가다 보면은 노영민 실장도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좀 더 확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야당에서는 끝없이 계속 이건 수요와 공급의 문제다. 그러니까 양질의 주택을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그에 화답하듯이 이제 정부와 여당 측에서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지금 이렇게 뭐 정치인들 예를 들어 민주당의 정치인 117명이 집을 판다고 해가지고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수는 최대 100채입니다. 이거보다는 지금 수십만의 대기 수요를 잡기 위해 가지고는 오늘 언급되었던 것 같은 공급 정책을 어떻게 현실성 있게 국민들에게 설명하느냐 이게 중요할 거로 보입니다. 자, 김 의원님. 그 전에 좀 직설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어저께도 제가 이런 질문 계속 드리고 여당 입장에서는요. 부동산 정책은 지금까지 실패한 겁니까? 아니요, 실패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반응이고요. 결국 국민들이 이런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투기가 예. 아니라 그러니까 살기 위한 집으로 생각하시고요. 예. 더 이상의 이런 뭐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예. 있거나 돈이 흘러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민폐가 되는 것을 좀 예. 근본적으로 좀 변화시켜내자라는 거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이 있었던 것이고요. 자, 김 의원님 다시 아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까지 적어도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패한 것 아니냐 이게 질문의 요점이었습니다. 예. 일단은 잡힐 때까지 하겠다라는 예. 의지가 강력하게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특별히 또 보고도 받으셨다는 예. 것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상실감을 바로 잡겠다라는 예. 의지는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1가구 1주택으로 예. 가자는 취지도 바로 고위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라라는 예. 취지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이 투기 세력 들의 그런 근절을 위한 노력,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의 문제 등 어쨌든 우리 이제 결혼해서 생애 1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은 정책으로 가기 위한 노력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지금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여러 이제 방안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21대 국회에서 어쨌든 여야가 이 문제만큼은 국민들의 복지에 저는 한 편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주거의 문제는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잡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함께 기울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 김 의원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근원적인 원인은 투기 세력 때문인데 네. 근데 투기 세력 때문일지라도 어쨌든 부동산이 이만큼 오르고 국민들이 이렇게 어떤 약간 격앙돼 있는 상황에선 지금까지의 어떤 정책 앞으로는 모르겠고요. 지금까지의 정책은 실패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실패라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정책을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치권의 몫으로 좀 남겨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면 당이 그것을 이제 받아 안는 형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도 부동산 대책 TF팀을 좀 구성을 해서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는 것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선제적으로 현재 부동산 문제를 당이 좀 꿰차고 논의를 좀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셨던 고위공직자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여주기다라고 한들 그것이 보여주는 정책이 또 필요한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이 좀 감성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정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그것들도 좀 제대로 해내는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의 문제, 보편적 복지의 문제도 있고 교육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극화의 문제도 있고 물론이죠. 소위 학벌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놓고 봐야지 단순히 집의 문제만은 아닌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거기다 이제 여당 쪽에 하나 더 질문을 더 드리면요. 그동안은 공급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떤 정부 여당이 소극적이었습니다만은 기조가 바뀌는 겁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공급의 문제도 함께 놔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실수 아닌 실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이 말을 하나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성을 자극한 면도 있고 해서 왜 서울에 살려고 하는지 내지는 학군이 좋은 지역에 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각시에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균형 발전의 문제, 그다음 보편적으로 교육의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근본적 변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의 문제 특히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전면적으로 함께 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채욱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급 확대 부분이 있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정부 여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저는 그거를 도외시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결국에는 이게 국민 정서상의 문제도 있는 것이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민의 절반이 다 종북이라고 하고 지금 국민의 절반이 토착외국인 것처럼 묘사하고 이런 것처럼 실수요자들과 투기 수요를 구분해내는데 실패했다라는 게 좀 굉장히 큰 문제다 생각하거든요.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게?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투기 수요라고 속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주택을 한번 사가지고 영주용으로 이제 구입하는 경우에 사는 김에 좋은 거 사지, 사는 김에 새 거 사지 이런 느낌으로 사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그런 것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까 말했던 뭐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전부 다
지가를 상승시킨 요인이다 그래서 묶어놓고 투기 수요다라고 묶어놨더니만은 실제로 이것의 희소성이 이제 겹쳐지면서 사실 가격이 폭등하는 이제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 특히 이번에 30대, 40대가 주택 그 구입에 상당히 열을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자산 분리기용이 아니라 진짜 주거용으로 살 집이라면은 좀 더 직주 근접성이 좋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에 가까운 것들을 사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도심에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세상에 서울에 직장 있는 사람 중에 동탄에 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주에 사는 것이 좋아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에 충분한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갔던 것들인데 앞으로는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된다. 지금 주택 보급률이 맨날 뭐 95%니 100%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실제 살고 싶어하는 주택이 얼마나 보급되었냐를 봐야 되는 것이고 야 중고차 시장에 가보니까 차 진짜 많더라. 그거 아무거나 사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딱 필요로 하는 그런 신차들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공급 정책이거든요. 저는 그거 핀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급 정책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볼 거고요. 그 전에 통합당 측에서는 고위공직자라 해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뭐 2채 이상은 팔라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이 입장 맞으시죠, 통합당?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생활 터전이 두 군데 걸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부모 봉양할 수도 있고요. 여러 사정이 있는데 여기 일괄로 딱 2채 이상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주택자고 이 사람들은 투자 목적이라고 하는 일괄적인 기준은 그렇겠지만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세 채, 네 채 혹은 투기적 수요가 누가 봐도 분명한 케이스. 이것도 놔둬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입장에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공개만 된다고 한다면 이미 재산 공개하고 있죠. 그렇다면 유권자들이 그것을 정치인으로서의 그 사람 평가에 매 선거마다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미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근데 이미 선거 끝났고 저는 이번에 당연히 모든 언론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이 각 주택별 보유 현황 같은 걸 통계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그 정치인의 평가에 공개 자체로 징계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외에 더한 어떤 당 차원의 압박이나 이런 건 필요 없단 말씀이죠? 이번에도 이미 서울시의원 중에 그 보면은 20몇 채 이상 보유한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은 여론의 질타를 상당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분의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게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거든요. 선거로서 평가받을 때 당 차원에서도 어떤 것을. 그 투기 세력에 대한 어떤 그 당 차원의 징계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을 가리는 데 있어가지고 당의 윤리위원회나 아니면 당의 내부 감찰기구들이 충분히 사정을 고려할 수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작용 때문에 안 된다? 예를 들어 뭐 자식이 뭐 예를 들어 지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이 2채다. 아니면 부모를 봉양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세종시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렇게 떨어져 살았다. 뭐 이런 해명들 하나 받아주면 다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 당내에서 하기에는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어떤 감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갖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두 가지를 갖는. 그러니까 권력과 그다음에 이제 그 둘 다 갖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특히 이제 선출직에 대한 국민들의 바램이 있는데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갖고 있는 것에 이게 대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자본의 논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인 경우에,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편의상 뭐 2채 정도는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강남에 3채, 4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지역구는 또 전세 산다, 내지는 월세 산다. 그러면 지역구민이 볼 때 굉장히 그분은 국회의원이 그냥 우리가 하나 표현 쓰는 게 있어요. 국회의원이 부러지냐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요? 부러지. 부러지. 장식품이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채가 강남에 있다. 그리고 지역구에 전세나 월세를 산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분을 또 다음에 국회의원을 뽑아줄 수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정 능력을 좀 키우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길 바란다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과도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저는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공이다.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채욱께 다시 여쭤보면 그건 방법론, 어떤 거르는 방법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 같은데 큰 그물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몇이나 이런 거 누가 봐도 그런 거는 뭐 당 차원에서 이건 공직으로 안 된다. 이런 큰 그물은 튀어야 되는데 통합당 입장은 무조건 사유재산이다. 그건 건드릴 바 아니다. 이런 거라서 약간 비난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실제로요. 각 당에서 어떤 인사들을 추천하고 그리고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 임명을 할 때 여당들이 임명할 때 보면은 그런 거 다 검증을 합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 국회의원 공천 받을 때도 보면은 200몇 가지 항문에 대해서 이제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주택 보유 상황이 좀 과도한 경우 3주택 이상인 경우 소명하도록 되어 있고 당의 공천 절차에서 다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절차들 이외에
지금 사후적으로 지금 임명해놓고 나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런 소급 적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민주당도 아마 저희 당과 비슷하게 공천 서류에 그런 것들 다 기입했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아니요, 안 했는데요, 저희. 주택 보유 상황 기입 안 합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데 개인이 여러 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공천 배제의 기준은 저희 아니었습니다. 배제는 아닌데 소명해야 될 그런데 사유는 있었거든요. 적어도 이번에는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좀 준수하자라는 것으로 아마 지금 강력하게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한 거죠. 아까 저는 여당의 어떤 정책 실패, 지금까지는 정책 실패라는 어떤 그 부분에 무게를 싣는 분들의 저도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은 있어서 그 어떤 의원들이나 당의 어떤 내세우는 지향이요. 지향이 우리는 그래도 절대 부동산 투기는 엄벌할 거야. 이런 어떤 지향을 하고 나서야지 그 정책이 좀 발맞춰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투기는 상당히 결과론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향점이라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가지고 어떤 방법론을 가져갈 것이냐 했을 때 민주당은 수요 억제, 규제, 투기 때려잡기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통합당은 당연히 공급이 충분해지면은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서 오르기 때문에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공급이 충분해서 사서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사실 부동산이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가치가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공급도 하고 당 차원에서는 투기도 때려잡고 모범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다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래통합당이 옹호하고자 하는 입장은 전혀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것을 때려잡는 방법이라는 것이 뭐 세금이라든지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딱 식별해서 다주택자면은 나쁜 사람 이런 낙인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수많은 특수한 사정들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과도하게 이제 뭐라 할까요? 사실 저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선에서는 충분히 양해되는 주택 보유 양상입니다. 예를 들어 한 채를 서울에 가지고 있고 다만 그게 강남이라서 다소 오해를 산 것 같은데 한 채는 또 청주에 있고 지역구인 청주에 있고 이 정도는 양해되는 상황인데 이런 정도까지 규제하기 시작한다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이게 그 원래 누군가 규제할 때는 굉장히 그 핀셋 규제를 한다고 보통 얘기하듯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을 지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과거에 제가 아까 종북 논란 얘기했지만은 조금만 자기랑 성향이 안 맞는 종북 이래버리면은 종북이라는 단어 자체가 희화화되거든요. 투기 세력이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지고 그냥 무슨 뭐 집값이 많이 올랐어 사후적으로 그럼 넌 투기 세력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국민의 다수가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그걸 줄여나가는 것,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투기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공급 늘리는데 지금은 여당도 이제 별 거부감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도 어떤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경우는 공급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근데 서울의 경우와 수도권의 문제이죠. 근데 경기도만 하더라도 공급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서울의 특정 지역의 공급의 문제 때문에 이제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놓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 정서, 아까 얘기했던 투기와 투자의 문제가 늘 이제 상존하는 건데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놓고 보지 말자. 그런데 이러려면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캠페인이 먹혀야 되는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대통령과 정부, 여당, 그다음에 저희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공급을 누구를 그러니까 핀셋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급, 그다음에 신혼부부에 대한 공급, 그다음에 대학생, 뭐 20대, 30대, 40대 또 자녀의 교육 문제를 갖고 접근하는 문제 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세밀하게 검토가 돼서 어떤 지역에 몇 세대가 필요하다라는 것과 이제 돈의 문제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또 그 지역의 땅값이 상승이 돼서 또 문제가 되고 하는 거니까 적어도 현실감이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제 서울 지역에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이 되는 거는 한계는 재건축 재개발이지만은 하나는 또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이긴 하지만은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다른 입장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린벨트를 푸는 것에는 반대하신다는 취지로 언급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그 서울시에서도 시정부에서도 좀 전향적인 자세로 이걸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형태도 이제 민주당에서 항상 이제 언급할 때는 공공 임대나 이런 것들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것도 제 생각에 주거 안정에 나쁜 대책은 아니지만은
공공임대와 주택 구매 수요는 겹치는 지점도 있겠지만 분리되는 수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냥 분양주택에 대해 가지고도 상당 부분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유세 같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유세가 뭐 실효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야말로 이제 소위 말하는 전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보유세가 강화되어 가지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은 세입자분들에게 전가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부효과까지 다 판단해 가지고 움직였으면 뭐 근원적인 좋겠고. 반대는 아니시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래세 같은 경우에 저는 보유세가 올라가면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빨리 팔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완화가 필요하다 보는 것인데 이게 증권도 그렇고 증권도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양도세를 추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시장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한 가지 세목이 이제 뭐 다른 정책적 목표가 있어 추진된다고 하면은 중복의 성격이 있는 다른 세제는 좀 완화하는 것이 방법인데 그런 것들이 아마 같이 패키지로 나온다면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아주 높게 유지하겠어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또 다른 혼란의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늘 교육과 부동산 문제. 뭐 해결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문제다 보니까 최근 부동산이 이슈가 되니까 또 토지 공개념 얘기도 다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통한 이득은 아예 얻질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어떤 약간의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할 생각은 장기적으로라도 없습니까 혹시? 그거는 이제 그 정치인들의 개인적 뭐 소견에 따라 스펙트럼 달라질 어떻습니까, 수도 여당에? 있고요. 저희가 그 얘기가 나온 게 2017년도 추미애 대표 시절에 이제 그 문제를 하도록 꺼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이제 사회적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충분하게 논의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어울러서 기본소득의 개념 지금 이제 그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실제 지금 미중유의 경험,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미중유의 경험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강범위해졌다. 그러니까 위기로부터 대응해내는 방식이요. 그래서 결국은 주택 문제와 교육의 문제, 그다음에 농촌과 도시의 문제, 그다음에 수도권 간의 격차 문제, 양극화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 토지 공개념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야지만 아무리 그 월급을 받아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뛰어 올라가는 토지를 그 상승하는 것을 잡아낼 수도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그런 어떤 토지 임대부 이제 주택이라든지 이런 개념 같은 것들 뭐 사실상 구현했던 것은 오세훈 시장의 보금자리 주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것들 야당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과거에 우리가 주공 아파트를 이제 분양해서 공급하는 모델을 가져갈 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환매 조건부 주택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거든요. 해외 사례도 참고하다 보면은 좋은 주택 공급 모델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델들, 우리나라의 주공 아파트 모델도 싱가포르 HDB 모델도 그렇고 전부 다 결국 공급론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아까 말했듯이 토지 임대부 주택, 뭐 보금자리 주택 이런 것들이든 간에 좀 그런 측면에서 여러 아이디어 나오는 건 좀 좋게 봅니다. 뭐 부동산 문제 그만하죠? 뭐 다 하셨죠? 말씀. 혹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요, 한번? 뭐 문제는 인간의 욕망과 또 현실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을 아무리 내놓는데도 국민들의 동의가 없다면 백해 무익한 것. 그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여당하고 정부 여당은 토지 잡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거죠? 토지, 부동산 주택 문제를 잡아야죠. 안 그러면 말 그대로 연봉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이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대단히 심각한 어떤 여론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다 공유하고 있는 어떤 정서적.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느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다수 국민들의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는 거라는 국민들의 컨센서스는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정책을 내놓는다면은 신뢰의 문제로 보고 저는 해결 뭐 100% 해결이다라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토지 문제 뭐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뭐 공급 확대 얘기가 오늘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전환이라고 평가합니다. 네, 방금 들으셨는데요.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게 없는 것 같고 이 최고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북미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여당 측에 뭐 조언이랄까요?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느 정도 뭐 재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협상 파트너를 삼을까라는 의문이 이제 전가에 퍼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으면 뭐 좋겠다. 미국 대통령이 예. 새로 선출되는 기간까지 예. 적어도 반년 이상은 앞으로 남북 관계에 소관계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럴 때 우리 정부는 해야 될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이 아까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에 네.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서훈, 정의용 이 두 분이 특사로 가려고 했을 때 사실 북한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것이 인물에 대한 거부냐 아니면 앞으로 뭐 대화 자체에 대한 거부냐라는 것에서 박지원 그 국정원장 내정자도 아마 특사 파견 가능성이 이제 예. 거론이 될 텐데 만약에 이분에 대해서도 인물에 대한 거부로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앞으로 북한과 협상에 있어가지고 시기적인 요인과 어쨌든 인물에 대한 요인이 혼돈되지 않도록 예. 조급하지 않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예. 지금 예를 들어 2달 내 대북 정책 성과 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예.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바늘허리 실매어 쓰듯이 북한에 뭐 빠르게 협상하자 이런 것들 우리가 중재자론이나 이런 것에 경도돼 가지고 너무 급하게 가다가는 또 다시 한번 북한 측에 이제 뭐 사실 듣기 싫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정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야당은 그런 걸 좀 우려합니다. 어떻게 급하게 가지 말자는데 동의하세요?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북한은 북한대로 지금 주장을 한 바가 있고요. 미국은 자국 내 문제 때문에도 진전이 일어나지 못하고 예.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되기보다는 애초에 저희들이 했던 약속들, 북미, 남북미 또 판문점 예. 정상들이 예. 만났을 때의 대화 이런 것들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예. 기반해서 좀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것이고요. 예. 적어도 천천히 가자라는 것은 뭐 일면 타당하겠지만 또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문제 등 예. 남북이 풀어야 될 숙제들은 좀 착실히 풀어야 된다고 네. 보고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 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예.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뭔가 풀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고 그것이 단서. 예 그래서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도 예.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특보도 새롭게 이제 그 예.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예. 전 비서실장으로 그러니까 했던 이유가 다 있을 예. 거라고 보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생각했던 남북 간의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뭔가 모종 하반기에 역할을 뭔가? 해야 된다라고 예, 저는 봅니다. 역할을 해야 된다. 자, 그 부분에서 서두르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기적거리란 말은 아니죠? 이 최고도? 전혀 아니고요. 예, 예. 아까 말했듯이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에 대해서 우선 기대감은 있을 겁니다. 한미 양측에. 예. 그러나 이제 북한의 자세라는 것이 한 달 전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해도 예. 굉장히 가변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들을 계속 지속해왔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 예.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는 데는 뭐 한미 공조를 예. 강화하는데 지금은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한미 생각합니다. 공조를 예. 강화하는데 알겠습니다. 뭐 얘기 그만. 네. 예. 네. 자, 오늘 좀 뜨거운 문제인데 뒤에도 다룰 것 같아서 제가 예. 사실 많이 지금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건데 예. 자, 검찰 갈등 여쭤보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셔야 될 건데 추미애 장관이 여당부터 여쭤볼까요? 예. 최후 통첩했습니다. 내일까지 예. 입장 내라라는 예. 건데요. 사실은 뭐 여러 이제 논란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장관의 지휘권을 법에 범위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의 시간은 생각을 거의 다 됐습니다. 예, 짧게 정리해 주시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답변할 차례가 된 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후반부에도 얘기를 나눌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휘권이라는 것이 법에 한 줄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사하라는 것,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 말 안 들으면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요. 예. 무엇보다도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다 하는 것은 사실 직위해제에 준하는 것인데 그런 권한이 안에 들어있지 않다고 보는 법률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다소 무리수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